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마켓나우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핌 황숙회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느덧 이제 올해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게요. 벌써요. 되돌아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 빼고는 아니죠. 미국이 좋았죠. 미국만 좋았죠. 네, 네, 그렇죠. 특히 11월 한 달 놓고 보면은 미국 다우지수, S&P 500 또다시 사상 최고치고 나스닥도 올랐고 중소형주도 많이 올랐는데 네. 최근에 분위기가 약간 바뀌는 게 보니까 그 보고서에 따르면 네. 억만장자들, 미국의 네. 억만장자들이 빅테크, 그동안 미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빅테크들을 많이 네.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비중을 좀 줄였어요. 네. 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그 13F라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 대상자들이 많은데 이게 네. 그 운용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큰 손들이잖아요. 네네네. 예, 실제 수는 많지만 월가에서 특히 주목하는 인물 7명을 한번 추려봤고요. 네. 그리고 매수 매도 종목도 사실 3개월 동안 사고 판 종목을 다 넣으려면 표가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래서 종목은 그 국내 서학 개미들, 네. 예, 투자자들께서 좋아할 만한. 예, 그 관심 있어 할 네. 만한 종목들로 좀 이렇게 압축해서 봤는데 네. 보니까 매도 종목을 보시면 애플, 엔비디아,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이런 빅테크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러네요. 매수한 종목들 보면은 섹터도 다양하고 종목도 제각각이에요. 네. 좀 흥미로운 예,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워런 버핏부터 좀 볼게요. 사실 네. 도미노 피자 샀다는 얘기는 굉장히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예, 도미노 피자랑 풀을 샀네요. 네. 도미노 피자를 이번에 신규 매입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처음에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월가에서 생뚱맞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어요. 네. 왜냐면 버핏이 그 맥도날드도 샀다가 팔았고 그 크래프트 하인즈도 별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뭔가 음식료주를 네. 좋아하나 봐요. 코카콜라를 좀 오랫동안 들고 네. 있기는 한데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네. 버핏이랑 먹는 거랑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도미노 피자를 신규로 매입을 했는데 투자 금액으로 보면 5억 5천만 달러? 와. 지분을 한 번만에 3.7% 확보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월가에서 그 분석하는 네. 예, 배경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돼요. 네. 이게 꾸준히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비즈니스 구조 측면에서 네. 프랜차이즈라는 거. 네네. 그리고 마지막이 배당이에요. 네. 방어주는 왜 방어주냐면 그 전 세계 피자 시장에서 도미노 피자가 최대 업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피자헛이 더 인기가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도미노 피자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어쨌거나 전 세계 시장에서 도미노 피자가 최대 네. 업체예요. 근데 버핏이 어떤 특정 시장에서 1등하는 종목을 좋아해요. 왜냐면 1등이라는 거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돼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만큼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는 거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고 뭐 기술력도 있다는 얘기고 뭔가 독보적인 게 있다는 얘기고 고객 충성도도 높다는 그렇죠. 얘기고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1등하는 기업을 좋아하는데 일단 도미노 피자가 1등이에요. 그 네. 90여 개 나라에 매장이 한 2만 1,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팬데믹 때 외식업계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도미노 피자는 그 모바일 앱 기반의 주문, 뭐 결제, 배송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발빠르게 잘 대처해서 그때 오히려 특수를 본 업체고 그래서 경기 방어주라는 그런 특징이 좀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실적 보면 괜찮았어요. 매출액이 10억 8천만 달러로 5% 남짓 늘었는데 완만하죠. 근데 그 순이익이 주당 4.19달러예요. 전망치가 3.63달러인데 굉장히 크게 네. 서프라이즈를 한 거죠. 이거보다는 그 잉여현금 흐름 이익률이 1분기에 9.5%였는데 2분기에 11.6%로 올랐고 3분기에는 13.5%로 뛰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익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익률, 수익성이 좋은 업체들이 또
버핏에 선호하는 종목들의 특징이잖아요. 이런 네네. 부분이 부각이 됐을 거다. 그리고 비즈니스 구조에서 그 프랜차이즈는 뭐냐면 피자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기도 하지만 피자가 뭐 잘 팔릴 때도 있지만 또 잘 안 팔릴 때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프랜차이즈 그 로열티라는 수입이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매장의 가맹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뭐 인테리어라든지 시설물들 이런 거를 판매하기도 하고 대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벌충할 수 있는 네. 경기가 좀 다운이 되고 피자 판매 실적이 좀 부진해도 그거를 상쇄해 줄 수 있는 네.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버핏의 마음에 들었을 거다. 이런 분석이고 그 마지막이 배당인데 네. 도미노 피자가 배당 귀족주거나 배당 왕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근데 지난 10년 동안 배당을 좀 적극적으로 인상을 했어요. 이게 기업 전반적인 턴어라운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2000년 초중반까지 굉장히 고전을 하다가 2010년경부터 굉장히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했어요. 수익성이 낮은 점포들 폐쇄하고 그리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시장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맞게 그런 시스템 구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2010년부터 수익이 실적부터 개선이 됐고 그때부터 주가가 지금까지 한 40배 올랐어요. 도미노 피자가 한 14년 동안 40배 올랐다는 걸 알아차리는 투자자가 그렇게 거의 없을 것 예, 같은데. 많지 않을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날아가는 IT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네. 피자 업체 그렇죠. 장기 수익률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10년부터 실적과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예, 상승하면서 배당도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배당 그 지금 올라가는 것까지도 버핏의 뭔가 코드에 맞았다. 그리고 피자 전 세계 피자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예, 이게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라는 네네. 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면 작년에 한 2천억 달러 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2033년 한 10년 뒤에는 5천억 네. 달러. 네. 10년 동안 2.5배 클 거라는 거잖아요. 이런 그러네요. 시장, 예, 예. 시장 자체가 커지면 도미노 피자 그 1등하는 회사의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도 배당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능성까지 버핏은 봤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 이제 햄버거 시장 규모가 궁금해지긴 하는데 왜냐면 맥도날드를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맥도날드를 팔고 도미노 피자를 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수익성이 지금 또 조용하게 주가가 좀 올라온 기업이고 네네. 또 뭐 그쵸.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지는 기업인 것 같은데 풀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풀은 그 풀이에요? 그쵸, 그 풀장. 풀장할 때 예, 풀? 야외 풀장. 이거 왜 수영장. 썼을까요? 예. 풀? 수영장이고, 그 수영장은 요즘도 좀 애들이 네, 가지 네, 않나요? 네. 풀. 애들인데, 스파는 또 성인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회사, 풀이라는 이 회사가, 그러니까 풀장이나 스파를 만들 때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설비나 장비가 네네. 필요하잖아요. 시설물들. 네. 이런 거랑 그 유지, 보수, 뭐 관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장비도 필요하고, 네. 케미컬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특화된 이런 장비나 그 화학물을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이 시장에서는 또 1등하는 회사예요. 제일 큰 회사예요. 네. 주로 미국이랑 유럽이랑 뭐 호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거래하는 도소매 업체가 한 12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예상하시겠지만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풀이나 뭐 그 예. 스파 가는 게 경기가 좋을 때는 수요가 많지만 경기가 안 좋은데 누가 스파를 하러 네네네. 많이 가지 않잖아요. 네. 이런 부침이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 회사도 그 기존에 깔아놓은 고객들이 많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객들은 어쨌거나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뭐가 잘못되면은 뭐 수리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또 되고 미국 대규모 저택 보면 네, 다 풀장 그쵸.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수요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 주가가 지금 연초 후에 3% 떨어졌는데 이게 버핏 그 효과, 버핏이 샀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이제 최근에 올라서 3%고 버핏이 매입했던 그 3분기 보면은 네. 한 8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는 10%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미증시 좋았을 때. 예, 예. 그래서
저평가 이런 부분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있어요. 저평가 치면 우리나라가 제일 저평가인데 그런가? 예. 아니 보니까 이제 드러켄 밀러는 지금 엔비디아에서 발을 뺐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엔비디아 다 매도했나 봐요. 네, 보면은 매도 물량이 7만 5천 주 정도. 네. 다른 억만장자에 비해서는 작은데 네. 이게 가지고 있던 물량을 그냥 다 있는 거를 털어낸 거예요. 요만큼밖에 본인의 없었던 거예요. 포트폴리오에서 다 예. 뺀 거군요. 근데 드러켄 밀러가 왜 월가에서 주목을 받냐면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네. 그게 조지 소로스랑 예전에 그 90년대 초반에 퀀텀 펀드 하면서 그 파운드 숏 배팅해서 성공한 그것도 있지만 81년에 듀케인을 창업을 하고 30년 동안 연간 기준으로 손실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이 30%를 넘었어요. 이게 아무나 흉내 낼 수가 그렇죠. 없죠. 네. 그래서 드러켄 밀러가 뭘 사고 파는지 아직도 관심이 있는 건데 네. 엔비디아 관련해서 드러켄 밀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게 처음에 매입했던 게 2022년 4분기였어요. 챗 GPT가 화려하게 등장을 하기 전에 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본인은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스펠링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듀케인의 펀드 매니저가 이 종목 사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일단 사보자 해서 샀는데 보니까 사고 나서 이제 챗GPT가 등장을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GPU 수요가 폭발했던 거잖아요. 이러니까 괜찮은 회사네 하고 이제 물량을 계속 늘려서 제일 많았을 때가 980만 주까지 늘어났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연초부터는 이제 팔았죠.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면서 이제 매도를 하다가 이번에 다 털어낸 거고. 근데 다 팔고 나서 어느 인터뷰에서 좀 후회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하기는 빨리 팔아서. 네, 팔지 말걸 하는 얘기도 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털고 뭘 샀냐면 네. 그 생명공학 섹터의 나테라라는 업체를 샀어요. 159만 주를 샀는데 그래서 신규 매입은 아니고요. 전체 네. 물량이 356만 주로 늘어났고 듀케인의 지분율이 6.85%로 뛰었어요. 어떤 회사냐면 2004년에 설립을 했는데 네. 그 유전자 검사 그리고 뭐 진단의학 분야에서 이게 진단을 할 수 있는 뭐 DNA 검사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상용화까지도 했어요. 아직 흑자는 못 내고 있는데 네.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 회사예요. 주로 특히 세 가지 분야에 좀 특화된 검사나 진단을 하는데 여성 관련해서 네. 임산부가 쌍둥이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검사 그리고 태아한테 유전자 염색체 이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상 여부를 바늘로 찌르지 않고 비침습 검사로 네. 알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거라든지 시험관 수술을 할 때 착상 전에 그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네네. 이런 진단 장비 같은 걸 만들었고 종양학 쪽 암하고 관련해서 잔존암 여부가 암 환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후에 전이 되는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걸 추적 관찰하는 피 한 방울로 알 수 있는 이런 네. 진단 장비를 개발을 했고 유전자 프로파일링 그리고 다중암 조기 진단이라는 이런 장비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유전자 변이 관련해서 유전자가 변이되면서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질환들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하는 이런 장비도 개발을 했는데 월가에서 특히 기대를 거는 건 다중암 조기 진단 MCED라고 하는데 네. 이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급성장을 할 거다. 그러면서 나테라가 이걸 주도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해요. 실제로 3분기 동안 국내외에서 진단을 한 게 77만 한 6천 건 정도 네. 이 정도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24%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종양학, 암하고 관련된 진단이 13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어요. 이게 54% 늘어났어요. 네. 전체 증가율보다 한 2배 이상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이랑 관련된 뭐 검사라든지 진단의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분기 매출액이 4억
5천만 달러인데 흑자는 그러니까 손익 기준으로 흑자는 아직 아닌데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3,450만 달러 흑자를 냈어요. 예, 그리고 2023년부터 25년 내년까지 연간 그 매출액이 22%, 3%이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그 눈에 띄는 게 프리시던스 리서치라는 그 조사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정밀 진단 의료 시장의 규모가 작년에 759억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네. 2033년에는 2,600억 달러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 자체가 빠르게 그러네요. 예, 장기적으로 급성장할 걸로 보이고 나테라는 이미 뭐 관련 기술이라든지 장비를 개발을 했고 시장에서 입지도 어느 정도 갖췄고 그래서 이 회사의 전망들이 좋아서 이미 주가가 최근 한 1년 동안 200% 뛰었어요. 알만한 많이 투자자들은 많이 예, 뛰었네요. 이미 많이 샀다는 얘기죠. 네네. 드러켄밀러 이외에 캐시우드도 아, 매입을 했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예전에 인공지능 기술이랑 네. 생명공학이랑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예. 나테라도 마찬가지인 게 20년 동안 굉장한 데이터를 축적을 했잖아요. 여기다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그 진단 알고리즘이라든지 플랫폼을 구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가동을 해봤더니 네. 염색체 이상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업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실패율이나 뭐 오차는 줄어들고 비용도 감축되고 이런 효과가 나왔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기대주로 부상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드러켄밀러 예. 말고도 다른 억만장자도 지금 엔비디아 팔았다면서요. 예, 표를 아까 그 예. 처음에 보셨던 표 보면은 드러켄밀러랑 퀀텀포트 같이 네. 운용을 했던 소로스, 네, 조지 조지 소로스도 예. 이번에 금액 기준으로 500만 달러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잉글랜더라는 억만장자가 있어요.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를 창업한 업체인데, 네. 억만장자인데 이분도 엔비디아를 2,640만 주, 꽤 네. 많이 팔았죠. 팔란티어도 450만 주 매도했고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오른 것들을 좀 덜어냈네요. 엔비디아가 180% 올 들어서만 네네. 그리고 팔란티어가 4배 뛰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줄인 측면이 커 보이죠. 레이 달리오 세계 최대 헤지펀드죠. 그 브릿지워터 여기서도 180만 주 팔았고요. 서스퀘어나라는 기관 투자자 있어요. 제프 야스가 네. 운용하는데 여기서도 560만 주 이렇게 팔았죠. 그럼 이제 AI 이쪽에서 좀 억만장자들이 좀 발을 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AI의 가능성이나 혁신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하는데, 그쵸, 예. 그쵸. 이게 뭐, 갑자기 멈추지, 뭐, 비건으로 돌아선 걸로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시작이잖아요. 예, 그쵸. 이제 예. 아직 시작 단계죠. 예, 근데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종목이 특히나 많이 올랐기 주가가 많이 때문에, 올라서. 예, AI 테마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의 차익을 실현하고 다른 쪽으로 좀 갈아탄 측면이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드러켄밀러가 나테라만 산 게 아니고 브로드컴을 IT 쪽에선 브로드컴을 매입을 했어요. 24만 주 샀는데 그럼 브로드컴이 AI랑 무슨 상관일까 이게 궁금하실 텐데 인공지능도 결국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연결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끼리도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내 PC나 어느 특정 기업이나 뭐 자동화 공장이라든지 여러 방면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죠. 근데 브로드컴이 그 AI 네트워킹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을 보면 이더넷 스위치만 한 매출액이 4배 정도 성장을 했어요. 네네. AI 시장이 2030년에 그 시장 규모가 한 1조 달러 정도로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시장 자체가 커지면 당연히 네트워크 시장도 커지겠죠. 그렇죠. 네, 그 수혜를 브로드컴이 볼 거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VM웨어라는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음. 이 회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랑 뭐 가상 소프트웨어 이런 걸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걸 인수함으로써 AI 시장에서 그 브로드컴의 입지가 좀 더 강해질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성장성이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갈아탈 만한 거죠. 네. 그리고 제프 야스랑 레이 달리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매입을 했어요. 마이크론을. 예, 제프 야스는 220만 주 샀고 네. 레이 달리오가 98만 주 샀는데 달리오는 신규 매입이에요, 이번에. 근데 마이크론이 반도체 업체라는 거는 다들 아실 텐데 네네. 반도체 안에서 그러면은 뭐에 특화된 기업인가? 그리고 어렵죠. 엔비디아랑은 또 뭐가 네네. 어떻게 다르지? 이렇게까지 들어가면은 좀 혼란스럽잖아요. 네, 네. 예. 근데 반도체 자체가 워낙에 그냥 칩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응용 그렇죠. 분야로 구성이 되고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인데 그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는 GPU를 하는 거고 마이크론은 메모리랑 스토리지 솔루션에 특화된 기업이에요. 근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모든 빅테크들이 AI 기술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 GPU를 사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기술 발전이 전개가 돼서 그 AI 모델 개발 단계에서 이걸 훈련시키고 추론 단계까지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메모리의 수요도 늘어난다는 네. 거죠. 그런데 마이크론의 강점이 뭐냐면 그 제품이에요. 개발한 그 제품들인데 외신들 보도된 거 보면은 최첨단 D램 노드, 그리고 G8, G9 낸드형 공정, 네. DDR5, LPDDR5, 그리고 HBM 용어들이 굉장히 낯선데 그러네요. 이게 그 제품들 이름이거든요. 이거를 네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최첨단이고 고성능이고 그리고 고부가가치예요. 그래서 더 많이 남길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고성능이니까 아무래도 첨단 AI 분야에서 수요가 더 많겠죠. 사진으로 지금 보시는 게 HBM이거든요. 네. 마이크론이 무슨 전망을 하냐면 이 사진에서 보시는 HBM 이 시장만 전 세계 시장이 작년 2023년이 40억 달러 정도 네. 됐다고 해요. 근데 2025년 바로 당장 내년이잖아요. 250억 달러로 급팽창할 거라고 전망을 해요. 근데 마이크론은 이 시장에서 한 20% 많으면 25%까지도 우리가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년에 HBM 하나만 가지고 연간 매출액 한 62억 달러 정도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최근 실적도 이미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이 3분기 251억 달러인데 전년 동기보다 62% 급증했어요. 그리고 총 매출 이익률 자체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주가는 연초 이후에 19%밖에 안 올랐어요. 얼마 못 올랐네요. 네, 엔비디아가 180% 올랐는데 10분의 1 수준밖에 안 오른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섹터 중에서 제일 저평가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갈아탈 만한 거죠. 네. 근데 반면에 켄 그리피는 엔비디아를 3분기에 샀어요. 오히려. 네, 470만 주 샀는데 네. 3분기에 그 엔비디아 주가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네. 6월에 135달러까지 올랐다가 8월 초에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130달러까지 반등을 했는데 다시 9월 초에는 100달러 정도까지 떨어지고 이러는 사이에 좀 약세를 보이는 사이에 길게 보고 매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리핀이 산 게 알파벳인데 챗GPT가 나왔을 때 네. 구글 검색 시대가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작년 초에 그 알파벳의 PER이 한 15배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알파벳이 놀고 있는 기업이 네. 아니잖아요. 구글에서 일한다 이러면은 미국에서 구글에서 일한다 이러면 똑똑한 사람이다. 머리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네.
근데 그런 브랜드들이 모인 회사인데 놀고 있지 않죠. 지금 인공지능 관련한 뭐 제품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까지도 다양하게 많은 걸 만들어냈어요. 뭐 노트북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보면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고 구글 제미니 문서 정리하는 거죠. 바드나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만들어냈고 그 베런스에서 보도한 거 보면은 구글 원 클라우드인데 여기 구독자가 1억 명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챗 GPT 구독 회원이 한 1,0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저도 구독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구글 원이 더 좋더라고요.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공감대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알파벳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치권이라는 거죠. 정치권. 정치권에서 뭐 독과점 규제 계속 얘기 맞아요. 나오고 크롬 있고 강제 매각하라고 하고. 예. 구글 쪼갠다, 크롬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현실적인 리스크라는 그럴 거예요. 수 있겠네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소송도 걸려 몇 년에 걸쳐서 지루하게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주가가 오르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걸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럼 그 밖에 또 이 억만장자들 지금 뭐 포트폴리오 저희가 이제 재편하는 과정을 좀 보는 건데 흥미로운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잉글랜드가 지금 3분기에 엔비디아도 팔고 팔란티어도 팔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샀나 봤더니 아처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를 매입했어요. 320만 주를 샀는데 이게 뭐냐면은 에어택시라고 하늘을 나르는 택시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예요. 네. 핵심 기술이 뭐냐면 수직 이착륙. 비행기처럼 이렇게 활주로 달리다가 이렇게 뜨고 이렇게 활주로를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수직으로 이륙하고 착륙할 때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나오는 그런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수직 이착륙하는 모빌리티인데 이게 휘발유를 먹는 게 아니라 전기로 배터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수직 이착륙 기술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시장이 아직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크게 낙관하는 데가 모건 스탠리예요. 뭐라고 전망을 하냐면 2040년에 시장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거라고 해요. 지금 시장 규모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리고 2040년에 전 세계 에어 모빌리티가 비행기 빼고요. 이런 하늘을 나르는 택시 이런 종류의 모빌리티가 43만 대 정도 운행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게 더 이상은 공상 만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처는 2018년에 설립을 했는데 21년에 메이커라는 에어 모빌리티를 처음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미드나이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모델이 미드나이트예요. 이게 배터리를 장착하고 한 20에서 50마일 정도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조종사 이외에 최대 4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 제품의 강점이 뭐냐면 소음을 최소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심에서 저공으로 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택시를 대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소음이라고 하면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헬리콥터나 이런 거 엄청 시끄럽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소음을 최소화했다. 이걸 최소화해서 진짜 도심에서 저공으로 이게 만약에 진짜 상용화되고 수요가 뒷받침이 된다면 대중교통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도로 막히면 이거 타고 하늘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지금 뭐 눈 올 때는 하늘길도 막힐 수도 있겠네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캐시우드도 이 종목을 10월 말에 250만 주 매입했어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기차 시장에 태동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제품이 나오기 전에 그 아이디어 차원의 구상만 하던 그런 단계가 있었잖아요. 제 기억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그 미국의 전 시장에 테슬라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 테슬라를 신기하게 봤지. 그쵸. 이게 보급화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테슬라 주식을 샀다면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그러니까 에어 택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투자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근데 마냥 낙관만 할 게 아닌 게 이게
회의론도 적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요? 아처는 지금 내년에 네. 한 10대 정도 만들고 네. 점점점 늘려서 2028년에는 한 650대 생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해요. 이렇게 되면은 계획대로만 되면은 연간 매출액이 지금은 전무한 상태죠. 네네. 근데 16억 달러. 지금 뭐 좀 있으면 25년이니까 한 3년 뒤에 네. 16억 달러 매출이 발생할 거라는 네. 거죠. 그리고 사전 예약된 수주만 한 1140대 정도 꽤 많은 거죠.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테슬라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뭐 언제까지 우리 만들어낼 거야 했는데 몇 차례 몇 년을 좀 걸렸죠. 지연이 됐었잖아요. 이게 뭐 인프라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충전소 세워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프라라는 거는 예산하고 접목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고 인허가도 걸리는 거고 예. 마찬가지라는 거죠. 에어택시도 이게 정말 뭐 안전성이나 기술은 당연한 거고 그걸 네. 떠나서 이 에어택시라는 게 정말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나를 태우고 회사 앞까지 태워다 줄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나중에 이게 잘만 깔리면은 아파트 단지에 이 정류장이 생기겠죠. 정류장? 그러니까 정말 택시처럼 그렇게 움직일 게 아니면은 공항에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처럼 정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정류장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접근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네네. 시장성이나 수요하고도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20년 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20년 뒤에. 네, 왜냐면 테슬라가 막 그런 불신 불만 있어요. 그게 한 10여 년 걸렸으니까. 그리고 전기차는 기존의 차량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렇죠. 뭐 그런 형태인데 나르는 택시라는 건 차원이 또 다르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인프라 문제가 그냥 충전소 세우는 거에서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인허가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탄생하면은 또 타격을 입을 만한 그런 쪽에서는 반대하는 로비가 그럴 수도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있고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다양한 문제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네. 테슬라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찌됐든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네요. 지금 이 미국 억만장자들이 그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빅테크를 팔고 네. 뭔가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옮겨갔다는 거. 네. 이게 포인트겠네요. 네, 뭐 섹터로 보면은 도미노 피자부터 나르는 택시까지 아주 다양한 그러네요. 버라이어티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